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론 변곡점 하나 골랐는데 어제 그제에 걸쳐서 제 눈에 띈 내용들 쭉 아마 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꾸러미로 묶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G7이 아니라 이제 C5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과정에 일단 언급되는 이름에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안 들어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주도국 중 하나예요. 향후 다극화 사회로 진행됐을 때 우리는 주요 다극 중에 한 극이 될 거예요. 주요 극이 될 거예요. 그런데 C5에서 빠진다?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관련돼서 좀 그 둘레에 있는 이야기들,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정책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게 최대한이죠. 예, 정황 증거를 보는 거, 정황을 보는 거. 자, 그런 류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 오늘 보면 이제 지침 말고 입법으로 확실하게 내란 전단 재판부를 법에서 만들겠다. 법으로 특별법 한다.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특별법을 한다 그랬을 때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실수하면 해봐라 이렇게 조희대가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신당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형법을 조항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법안을 낸 건데 이게 딱 될 것처럼 보이니까 조희대가 지금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들이 먼저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를 지침으로 하겠다라고 선수를 치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거의 퇴로가 막혔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나오는 방안이 위헌 시비가 없고 구속으로 몰리겠다. 즉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침으로 해서 그나마 유도리를 가져보자. 이건 최후의 저항이고 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결론은 제대로 찔렸다. 예. 자, 이런 거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나타난 어떤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는 부분에 국민의힘조차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조희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윤석열과 한 몸이다. 한덕수와 한 몸이다. 그들이 사석에서 밥을 먹고 논의를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뭐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면은 제가 이재명이라도 천만의 말씀 법으로 합시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약한 모습을 조희대가 보였거든요. 최고로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여기서는 조국당의 어떤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한 건 아시죠? 20대 교수가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C5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한 10일 전에 쭉 이런 기사들이 났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전 세계 중심이 G7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야지 G7이라는 위상이 사는 건데 그래서 C5를 새로 구성하겠다. C가 뭐 코어예요. 코어.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강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G7이 코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코어다. 코어인데 미, 중, 러, 인도까지 다 동의가 돼요. 그죠? 자, 이거는 다극화 사회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 국무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소개드렸습니다. 적이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지하고 소원해질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다극화 사회에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회차 모여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은 힘이 쭉 떨어지고 한 극 패권이 아니라 여러 극 중에 한 극으로 앉는다. 되게 안착한다. 연착륙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를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되고 지금 이재명이 둘러서
부처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맥락이 같아요. 적이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상황도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배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달러 자본이 우리한테 배팅을 할 것이고, 여기서 밀려난 유럽도 우리한테 배팅을 할 것이고, 동남아도 우리한테 배팅을 할 거예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아세안에 가서 아세안의 안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하고 관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미국 이쪽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이 들어갔다는 것은 현재 미국의 애매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자리는 저는 한국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C5가 예정대로 결성이 돼서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내년 정도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내년 초반에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일본이 빠진다 그러면 G7에 들어있던 일본, G7에 옛날 트럼프가 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랬을 때 길길이 날뛴 게 일본이었거든요. 반대하면서. 자, 그래서 C5가 되는데 일본 들어있어요. 일단 이름이. 근데 여기 한국이 들어간다면 빠질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아니면 C6로 갈 수는 있겠죠. 자, 그 둘 중에 뭐든지 간에 충격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카이치 사나이의 입장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저는 C5로 간다 그래도 일본을 캐내고 한국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절충안으로 C6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일본과 한국 두 개 다 넣어주는. 그런데 지금 앞에 진용을 봤을 때는 C5로 계속 가되 일본이 한국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본을 넣어준 것이다. 유럽 국가들 다 날라갔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대만 내부 분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미국까지 나서서 말릴 정도다.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고, 미국이 계속 뭐 간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말해서 손을 뗐어요. 좀 전에 C5 이야기 나왔잖아요. 현재 G7에는 중국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협의를 하고, 원 차이나 팔러시를 존중해 준다. 그리고 TSMC로 물건 이렇게 주문하던 걸 전부 다 한국으로 다 돌렸잖아요. TSMC의 일본 분원을 만드는 것도 무기한 연기됐죠. 두 번째 공장은 구마모토. 그게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C5에 일본이 들어가겠습니까? 반도체 AI 다 한국으로 오는데 재생에너지? 여러분 일본에 있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인데. 예. 미국이 일본도 조선업이 꽤 강한 편인데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거기에 미국 군함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갈라준다는 이야기로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만 내부 분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미국은 일정 부분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대만을 가지고 티격태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 일본이 올라탄 거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런데 C5에서 빠진다?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초보다는 만약 지금 순리대로 진행이 돼서 북미 종전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의 판도가 확 바뀌게 됐을 때 그때 C5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빠졌을 때 그게 별로 충격파가 적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일본의 참 뭐라고 할까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은 독도는 여기 밑에 이제 뉴스가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독도는 일본 땅을 해놓고서는 일본 땅이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한국에 도움 요청한 모렴치한. 그리고 중국하고 긴장 관계가 높아지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세 각국한테 일본 편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 한국도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슬쩍 나온 거예요. 일본식 표현이 요청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맞대응을 이 의견을 따라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며칠 전에 난 거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7년 만에 중국을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산업부 장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하다가 온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한미 무역 협상하는데 진짜 협상 세게 하더라라는 사람, 장본인입니다. 7년 만에 가서 히토리 논의하고 FTA 2단계 논의했다잖아요. 일본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C5 다극화 세상으로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세계의 규칙이 더 강하게 생길 겁니다. 민주적으로. 한 국가는 어떤 국가라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의 진영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즉, 이 말은 우리하고 일본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방향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트럼프가 이걸 지지해 주겠습니까? 일본이 미국의 힘이 빠져가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혜택과 남북 교류가 된 북미 종전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되는, 그리고 러시아가 연결될 수 있고 또 해양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되는 이 거대한 북극 항로로 대변되는, 거기서 주는 부가가치가 미국한테 높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카이치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지금 많은 부분이 요 슬라이드를 두 개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하루 이틀 전에 난 것 같아요. 아마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러시아는 기사도 나지 않았어요. 타스 통신에서는 거의. 물론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지금 이게 이제 회계사 출신인 그러니까 반미 성향이 강한 어떤 여성이 제목 예전에 저는 몇 개 참고했었습니다. 사실관계 기반으로. 여기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규칙을 깼다. 러시아와 브릭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한다. 달러를 버리는. 이거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옛날부터 중간지대에 있었던 국가예요. 아세안이 딱 그랬던 것처럼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푸틴을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 러시아 브릭스가 달러를 버리기로 하기 위해서 아세안까지 포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아니죠. 푸틴 스스로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면은 달러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러 위험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 유전자에다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좌파 우파로 갈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삶이 먼저고 삶은 항상 회색 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있죠. 극과 극인 경우는 세상이 절단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성향을 분석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은 되게 정치 공학적인 냄새가 강한 부분이에요. 적과 악은 흑백 논리잖아요. 이제 흑백 논리 아니에요.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는 게 그게 우리 표현이고, 지금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다극화 세상이고, 외교 관계의 다변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각국의 자율권이 세죠. 이제는 남녀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획일화시키는 부분도 많이 제거돼야 될 거예요.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걸 좌파 우파로 가른다? 되게 낡은 시스템이고 급격하게 노화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페페 에스코바라고, 이건 이제 제3세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고 아마 남미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네오콘이 끝났다. 네오콘은 끝난 건 맞아요. 미국이 죽느냐?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풀이하는 방식은 정말 현명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전쟁이에요. 그게 좌파든 우파든. 이러다가 호떡 뒤집듯이 확 뒤집는다. 세상이 그래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떡 뒤집는 방식, 그게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냉전 논리의 주요 요소예요. 좌파도 그 중에 큰 한 축이에요. 그 다음 세상은 그게 무마되는 세상이에요. 섞이는 세상이에요. 재편되는 세상이에요. 새로운 철학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좌파가 아래 위로 다 좌파인데 거짓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좌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좌파가 이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패권이 우파에서 좌파로 간다. 그런 이야기, 그런 논리 전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양 철학의 한계이기도 해요. 한계이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위성낙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성낙 이용으로 가서 이제 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미 협의가 진전됐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시행, 그것이 에너지 장관 회동하고 우라늄 농축 진전 이행을 시사했다. 한미 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전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불러서 갔을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요청이 주된 위성낙의 방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특히 트럼프. 그러면서 오늘 이게 같은 뉴스인데 아침에 봤을 때 오후에 봤을 때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위에 보면 핵잠 견적을 뽑고 설계부터 시작 대통령 지시로 TF 본격 가동. 저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한화에서 디자인 다 공개했잖아요. 며칠 전에 보여드렸지만 장보고 3, 배치 3는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장보고 1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준비 기간, 장보고 1에서 2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뭐 얼마 안 되죠. 왜? 장보고 1 하면서 2를 다 설계했으니까. 즉 그 말은 장보고 2 하면서 3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시간 한참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하는 것은 핵 잠수함 연료 어떻게 되지? 연료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0% 이하의 핵 농축 연료를 쓴다. 자,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차세대 원전이다. 고효율 원전이다. 그걸 2년 내에 확보를 추진한다. 이것은 이미 외교부에서 거의 미국한테 뭐 오케이를 받아놓은 거잖아요. 우리 핵 재처리하고 핵 농축한다. 핵 폐기물.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원전 마피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형 핵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 장소를 더 확보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계속 존속하려면은 핵 폐기물을 줄이는 이런 게 지금 시장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 연료 생산국이 될 거예요. 핵 폐기물에는 연료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최소한 4, 50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70년대, 80년대인지 모르겠지만 80년대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3, 40년간의 우라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수입한 양의 90% 이상이 폐기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 연료 생산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건조 계획 속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위성낙이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이 된다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급한 일인가요? 한 달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미국은 결정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TF 만들려면 미국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당연히. 이거는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뭐, 한 반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미국이 오케이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물론 필요가 없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고, 위성낙은 다른 목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가 미국을 병신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위성낙이 오케이를 받기도 전에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사실이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네.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슬라이드 제목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포드가 끝내 전기 픽업 포기를 선언했다. 픽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고 특히 미국 회사가 만드는 차종 중에서는 포드의 아마 핵심 먹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뭐 짐작한 데는 여기에 관련된 한국의 배터리 생산업체하고의 계약도 쫑이 났다. 그래서 시총이 순식간에 29조가 증발됐다. 왜 이럴까? 자, 이것은 모든 게 임박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전기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틀을 막는 부분도 많죠. 얼마 전에 신월동인가 서울에 불난 것도 일청 필로티에서 불난 것도 화재 사람들 100여 명 대피하고 그랬죠. 그것도 전기차에서 불난 겁니다. 예. 되게 어중간하고 중간 기술이거든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가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신호는 미국 그 핵심부에서 내려왔다고 봅니다. 전기차 오래 안 간다. 이게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기차 하면 뭡니까? 수소차죠. 수소차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떤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정치 외교 지형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게 곧 확보될 것 같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이어지는 북한 종전이라는 정점이 있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되는 형태가 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세계적인 멤버로서의 존중해 준다. 그게 C5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경쟁은 계속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봤으면 현대로템에 차기 어떤 무인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른 경우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은 위에가 이제 K3 전차인데, 이게 지난번에 금년 초에 자료가 나왔죠. 2030년에 양산 배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산 배치. 수소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이것도 수소 하이브리드. 이게 좀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어요.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 미국이 M1 에이브람 전차 후속으로서 컨셉 모델 내놓은 게 디젤 하이브리드예요. 디젤 하이브리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이게 디젤과 수소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초가 뭐냐면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에는 하이브리드 수소라는 것에 덧붙여서 직렬형 하이브리드 기술이에요. 자, 이게 수소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수소 이야기 했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보면은 충전형 전기차가 있어요. 그거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배터리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게 완전 100% 전기차고, 그다음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엔진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전기랑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돌림으로 인해서 엔진 동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타 등등이 되게 되면은 엔진의 출력을 전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브레이크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발전을 배터리 저장을 해서 특히 시내 주행 같은데 저속 주행할 때 공급원으로 쓴다.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럼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고 100% 쓰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에 쓰고 있는 시스템은 병렬형이에요. 엔진으로 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로 가기도 하고 어중간하죠.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 K3 전차와 같은 걸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차세대 K3 전차와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에는 공히 직렬형 수소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직렬형 수소 하이브리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정적으로 제 나름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게 BMW 코리아에서 나온 수소점 제가 붙인 거고, 직렬형 하이브리드예요. 직렬형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엔진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내연기관인 것 같아요. 8기통. 저 엔진은 병렬형은 뭐냐? 그럼 병렬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부분이 병렬형이에요. 엔진으로 구동하기도 하고 전기로 구동하기도 하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예. 직렬형은 뭐냐?
이 엔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용도로만 쓴다는 겁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처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 충전이 필요 없는 충전식 전기차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전기 충전을 하는데 그것은 외부의 전기에 전부터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전기를 차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엔진으로. 왜?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불편함 중에 하나거든요.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엔진으로 그냥 대체하겠다. 그게 직렬형이에요. 그러면 앞에 수소자가 붙어서 수소 직렬형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전기가 전봇대에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충전한 배터리에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수소 하이브리드는 여기서는 지금 BMW 자료에서는 8기통짜리 내연기관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구동 장치를 돌린다는 겁니다. 즉 수소 하이브리드라는 수소 직렬형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 연료 전지 차예요. 수소차. 디젤하고 섞인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즉 수소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2030년부터 K3 전차부터. 그리고 차주는 장갑차, 그러면 다른 군용 트럭 전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 수소도 유지하고 디젤도 유지하는 것은 보급 체계에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보급 체계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랑 아까 포드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였나요? 잠깐만요. 전기 픽업을 포기한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미국은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도권을 우리가 이미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우리가 글로벌 주도국가로 이미 입지가 구축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건 엊그제 제가 이야기한 한전의 이야기인데, 한전의 입지가 엄청나게 애매해요. 한국 수력 원자력도 애매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은 수력발전소, 수자원 공사랑 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적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적어지는 게 한전이에요. 자, 한전은 이 대화 내용도 잘 보면 뭐냐면은,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화석연료. 근데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왜 화석연료를 이야기했느냐, 한전 사장이. 수력 원자력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또 신재생 에너지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향후 10년간, 향후 5, 6년간 우리 전체 전력 생산량이 한 7, 80% 느는데 그게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즉 그 말은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발전 수단인 화력 발전소는 고정되거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한전이 갖고 있는 전기 생산자로서의 입장은 엄청나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이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전기 유통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전기 유통업자가.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빚이 지금 200조가 넘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부분에 단가를 올려달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악되는 문제는 송전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기업이 가까이 가라. 송전 길이가 길수록 기업도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한전의 전기가 제일 싸냐? 한전이 이미 가운데 빨대를 꽂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기업들 지금 최근에 AI나 반도체 정설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 수요가 늘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특히 용인 같은 데서 반도체 업체 많으니까 그들이 직접 구매에 나선다. 왜?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사면 비싸니까. 자, 이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 바람 풍력이나 지금 태양광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면은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요. 그래서 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민한테 수익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연금식으로 칼라먹는 거예요. 그게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200메가와트 정도 규모로 초창기로 시작된
신안군의 바닷가에 자은도 앞에 있는 풍력단지 그 추가로 계속 건설될 거예요. 거기 이공유제를 했거든요. 거기는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한전이 빠져 있어요. 거기다 송전선까지 빠진다? 그럼 한전은 거기에 대해서 이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권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AI 업체 들어온다? 바로 직거래 하겠다는 것이고, 가운데 유통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한전 건데.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야기는 유통 마진만 줄여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에는 단가가 비싸거든요, 전기가. 근데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한전을 더더욱 이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즉 한전이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에 불과하거든. 한국과 마찬가지거든. 한전이 엄청 위험합니다. 네, 원자력과 마피아 세력과 더불어서. 자, 그러면 지금 최고로 중요한 사안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이게 돼야지 북미 종전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북미 종전.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대문 사진의 제일 첫 번째 기사는 우크라이나 쪽에 한두 군데를 주요 지역을 더 우리가 확보할 거다. 이것은 휴전을 앞두고 양쪽이 티격태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는 보는데, 밑에 기사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 경제 특산가 뭐 그렇죠. 또 러시아 뭐 해외 투자 협력 어쩌고 저쩌고 펀드 매니저에 임박한 러시아 동결 자산 처리 방침. 자, 이게 지금 트럼프는 사실 압박을 했거든요. 러시아한테. 너 내가 쫄딱 망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죽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안 된다. 과거로 회귀되는 거다. 타협하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잖아요.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지켜달라. 이것만큼은. 그게 뭐냐. 러시아 동결 자산을 EU가 해먹으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켜달라. 그럼 내가 양보해주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 이제 푸틴과 러시아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절대 찌그러진 모습은 안 보이겠죠. 헝가리가 계속 언급됐거든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헝가리가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유치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러시아 동결 자산 그걸 처분할 수는 없어요. 처분할 수는. 자, 이것은 트럼프와 푸틴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전쟁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거 핵심이에요.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죠. 왜? 미국이 그냥 망가지지는 않을 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물러난다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를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사라지고 영향력이 축소되면 미국은 붕괴의 길로 가게 되고,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북한 이야기 관련해서 통일부 보고 자료에서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뭐 별건 없는데, 북한 실향민이라는 말, 실에서 북향민이라는 말을 쓴다는데, 북향민? 북을 잃었다 이런 뜻인가요? 어쨌거나 탈북민이 3만 1,000명 정도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이 3만 명대가 된지는 제가 제법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추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얼마냐? 300 몇십 명이다. 이재명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 지금 북한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넘어오는 것의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넘어온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걸 물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추이가 알고 싶어요. 탈북민의 추이. 많이 발생했을 때가 있고 요즘 상황은 어떤지.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해병대 이사단을 정예병으로 해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전력을 해병대 전력을 100% 투사할 수 있는 사단을 2개로 늘리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좀 경비만 쓰지 말고.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향후 한강하구와 서북도수를 지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함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뭐 통일부와 관련된 어떤 기관의 소속을 다시 통일부로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퍼뜩 들었어요. 정동영과 김민석이 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 정동영은 통일부를 잘 장악한 것 같아요. 김민석도 잘하고 있죠. 국무총리로서. 자, 지금 이재명 정부 내년부터 이제 대북 대화를 남북 대화를 본격화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내년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자, 그 성과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의 성과겠지만 남북 소통이 되고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 그리고 남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여기다가 주목을 할 거니까 일단은 막 명분적인 면에서는 엄청날 거예요. 그거의 성과를 국무총리가 가져가느냐 통일부가 가져가느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가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이후에 차기 대권에 대한 이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 둘 다 욕심을 낸다. 김민석도 욕심을 내고 정동영도 욕심을 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